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네. 원래는 악기를 이제 음악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어렸을 때부터 음악만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래갖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쨌건 성인이 됐는데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네. 반주일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악기와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일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한 6년, 5년에서 6년 정도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한 선배들 또 친한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같이 연주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많이 몇 년,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원래는 당연히 솔로 피아노를 위해서 계속 교육을 받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같이 하는 게 또 매력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기별로 제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것 같다. 이 사람은 같이 연주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 7년째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생각한 거 이렇게 각 악기별로 이런 사람들을 제가 같이 했을 때 직접 연주해봤을 때 좋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무대에 모이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거였고요. 또는 실내악 이런 거를 같이 연주하는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연주하는 거에 뭔가 이제 원래는 계속 혼자만 연주를 하는 걸 연습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같이 하는 거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재밌는 또 그것만의 매력을 알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악기 피아노가 아닌 사실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피아노만 이제 보통 많이 만나게 되니까요. 피아노는 혼자 하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의 연주자들을 계속 이렇게 좋은 연주자들 만나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이 하는 연주가 좋다. 이런 사람들을 악기별로 한번 다 같이 모아서 무대에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한번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실내악 연주를.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성이 뭐 물론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기본 구성은 총 10명이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그리고 상주 작곡가까지 해서 이렇게 10명의 팀입니다. 작곡으로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음악이 거의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곡을 할 수밖에 없는 편곡을 이제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클럽엠의 창작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주 작곡가분이 직접 작곡하신 곡들이 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까지 총 3회 공연이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또 앞으로 21일 하고 22일 부산 드림 티어터하고 8월 28일 날 대구 계명 아트센터에서 연주할 예정이 돼 있죠. 그 영화음악을 가지고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 제가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클럽엠은 이제 제가 대표입니다. 제가 그렇죠. 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 그거와 별개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Think Fondly 같이 이제 저의 자작곡 앨범 네, 그건 또 다른 회사 명함인데 위클래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클래식. 네, 위클래식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가 자작곡 계약을 맺고 이제 저의 음원을 이제 유통해 주시고 녹음 같이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이제 영화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화 음악을 이제 하려던 찰나에 이제 히사이쇼 공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이제 참고하신 영상이 영감을 얻으신 영상이 히사이쇼가 일본에서 부도칸 콘서트라고 본인이 직접 지휘하고 피아노를 치는 이제 그런 공연을 이제 보고 영감을 받으셔서 이 공연을 이제 만드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재현 씨가 이렇게 클래식도 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피아노하고 지휘를 같이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주셔서 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할만하던가요? 어떻게? 뭐 처음에 할 때는 뭐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죠. 전체를 저 같은 이제 완전 초짜는 반대로 그거는 혼자 이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치는데 이제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직접 소리를 내는 일만 해오다가
사람들을 거쳐서 나오는 걸 하니까 이제 뭔가 그 믿음이라 그럴까요? 제 이렇게 동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경험이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부터 정말 뭐 네. 정말 뭐 그렇죠. 모든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시작했죠. 굉장히 친한 친구는 저와 같이 피아노를 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휘에 원래 관심이 많았었고요. 저는 오히려 지휘보다는 이렇게 뭐 자작곡 앨범을 쓴다거나 좀 다른 장르 음악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던 편이었는데 주변에서 근데 추천은 많이 해주셨어요. 몇 년 전부터 한번 지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너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하고 많이 공연도 하고 그 악기들의 특성도 다른 악기 연주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막연하게 언젠가 해봐야지라고 하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갑자기 이렇게 후다닥 하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필름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게 클래식 같이 기존에 있는 악보에서 새로운 음악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음악과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과 이제 참고하는 음원이 있으니까요. 참고 음원이 있어서 비교적 이제 그 음악을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히사이쇼 이제 음악을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딱 공연장에서 본인이 딱 알고 있는 그런 음악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이번 거는 수월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예전에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인터뷰했을 때도 이거를 제가 지휘 대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부모님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음악을 좋아하셨지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그때 뭐 아는 어떤 형님의 악기를 물려서 이렇게 중고로 계속 일단 돈이 많이 쓰고 그렇죠?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몰아붙이셨거든요. 네가 진짜 이걸 할 거냐, 열심히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몰아붙였는데, 근데 이제 저는 5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거의 뭐 소풍 이런 것도 제대로 못 갔어요. 콩쿨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이야 그거를 저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죠. 제가.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도 이해하고, 하지만 거기 가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뭐 해서 이제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안 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큰 난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그 큰 난리가 한번 났었고, 그 큰 난리를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여튼 어머니 엄청 뭐 화내시고 완전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청계초등학교라고 과천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경기도권에서 각 초등학교 대표로 뭐 이렇게 음악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다니던 그 청계초등학교에 음악을 전공하는 애가 바이올린 저하고 피아노를 치던 어떤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원래는 그 대회를 나가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다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서 급하게 대타로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어쨌건 음악에 비슷하게 뭐 건반이라도 짚을 수 있는 애가 저밖에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급하게 대타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지금 뭐 이번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오시게 된 저의 첫 선생님이신 유해숙 선생님을 유해숙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그때.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레슨을 받으면서 콩쿠르를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간 거죠 사실은.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유해숙 선생님께서 이제 한번 전공을 해봐라. 음악적으로 무언가 어쨌건 갖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큰 후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님이 용기를 내셨다. 한번 선생님께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큰 후회까지는 아니고 조금 아깝지 않냐 뭐 이런 정도 아니었을까. 알겠어요. 우리나라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김성림 선생님이 그 이제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할아버지고 파주 동화 경모공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럼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데 평화 콩쿠르를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선생님 피아니스트 그 심사위원장이 되셨는데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장면이나 에피소드 아까 얘기한 뭐
피아노 얹혀놓고 이렇게 건반 짚어주시는 거 이외에 다른 에피소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 그 에피소드는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인가 봐요. 그렇죠. 뭐한 20살 그럴 때 네. 유치원 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뭐 이렇게 바이올린 갖고 와서 맨날 연주를 시키셨던 그런 기억이. 근데 그때 또 못하면 어머니가 집에 와서 혼나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런 기억하고 또 저희 할아버지께서 굉장한 애주가셨어요. 애주가. 그래서 엄청난 애주가셔갖고 또 이렇게 맨날 술 드시던 모습도 기억나고, 그리고 또 회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사실 건강하셨을 때는 막 산책도 자주 다니시고 막 운동도 되게 잘하셨거든요. 원래 북한에서 그 스케이트 선수셨거든요. 그래갖고 운동도 원래 좋아하시고 막 그러셔갖고 그랬고, 근데 그 당시에 의외로 이제 할아버지가 재즈 피아니스트니까 제가 뭔가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친할머니께서 워낙 싫어하셔갖고 말씀을 못하게 하셨어요. 작년에 그 3대가 모여가지고 청계 콘서트라는 연극이 상영됐잖아요. 그게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 배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극본과 연출을 하셨고 김재원 씨가 음악 감독을 하셨고 이거 기획을 누가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연극을 꽤 긴 시간을 하셨어요. 그렇죠. 연극 연출을 오래 하셨죠. 아버지께서.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보통 하시는 극은 상업극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니아층만 보는 그런 연극을 주로 하셨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이것저것에 관해서.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이렇게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갖고 이게 중풍 때문에 몸에 반을 못 쓰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심심하시니까 집에만 계속 계시니까 컴퓨터 큐베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미디 작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그 컴퓨터를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짧은 곡들로 작곡을 막 몇백 곡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아버지가 발견하시고 이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보내주시면서 너도 한번 들어봐 뭐 이러면서 뭔가, 근데 이제 되게 뭐랄까 일종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취미로 하신 거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로 아버지하고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이걸 가지고 연극으로 한번 소재로 직접 삼아보면 어떠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하는 약간 팩션 같이 실제와 약간 허구를 섞어서.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 전체는 제가 제공한 게 맞아요. 아이디어는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로 대본을 쓰시고, 나머지 연출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하고 그래서 막 배우 오디션 이런 거 할 때 막 저도 참여하고 막 같이 가서 구경하고 막 이랬었어요. 의의 있었네요. 참 그렇게 맞아요. 쉽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그게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진짜 멋있는 그쵸. 된 거죠. 반응이 어땠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1주 이상 길게 하잖아요. 오래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예를 들면 저 때문에 오게 되신 분들은 그게 물론 약간 허구는 섞여 있지만 저의 이야기도 엄청 많이, 이제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감동적으로 보셨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해외 콩쿠르에 한번 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실제로 도전을 몇 번 했었죠. 학교 다니고. 네.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게 안 나오니까. 떨어진 걸 쓰진 않으니까요. 보통. 네네. 그럼 앞으로 또 재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랬어요. 사실 그 해외 콩쿠르를 1학년 때 동아 콩쿠르 하고 해외 콩쿠르 나가면서 잘 안 된 게 이제 그때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 중 이제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어느 콩쿠르를
지원했었어요? 뭐 일단 가장 보통 제일 유명한 콩쿠르는 이제 부조니, 이태리에 있는 부조니 콩쿠르. 예. 문정 씨가 맞아요. 선발. 하고 저 미국에 있는 미주리 콩쿨, 그리고 스위스에서 했던 클라라 스킬 콩쿨. 클라라 스킬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세 개를 뭐 1차는 됐는데 이게 2차에서 다 잘 안 돼서 갖고. 그리고 사실상 콩쿠르 나간다는 게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죠. 돈도 많이 들대요. 캠프도 다녀야 되고. 그쵸. 뭐 우승에 하려면 아무래도 심사위원 선생님. 외국에서 좀 수학을 한 사람들이 좀 유리하고 그 그쵸. 고수들과의 그쵸. 관계도 있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으신 거죠. 네. 뭐 당연히 한번 해보고 싶은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중에 막 몇 개는 뭔가 좀 되게 좀 특수한 이유에서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했던 콩쿨 같은 경우는 그 콩쿨이 제가 나가고 파운데이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콩쿨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미주리 콩쿨을 나갔을 때는 좀 인연이 없었다고 보는 게. 네, 그래서 좀 인연이 그때는 그 심사위원 미팅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막 이제 제가 떨어진 사람들이 가서 이제 피드백을 듣는, 커멘트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한 7분 중에 한 4, 5분이 뭐야 너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약간 그 콩쿨이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래갖고 거기 디렉터가 막 중국계 미국인이시고 해갖고 막 중국인들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좀 아쉽죠. 뭐.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보단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2세대 위쯤에는 사실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있었지만 정말 그냥 갔다 오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해외에서 인정받고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그때하고는 지금 훨씬 나아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다 예를 들면 그런 최상위권의 연주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최상위권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콩쿨 이런 걸 통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방법 외에 예. 그 나머지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꼭 그 방법이 아니면 음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약간 너무 나머지에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의미한 무기력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그 같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콩쿨 우승자들, 입상자들만 대우하고 그쪽만 쫓아다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재원 씨가 뭐 생각보다 오히려 뭐 클래식 뭐 그런 대중화에 대한 노력은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제 그런 대중화 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면이? 뭐 꼭 대중화라고 해서 요즘 상징같이 많이 하는 뭐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에 인기가 많은 뭐 아니면 뭐 피아졸라 뭐 이런 작곡가들이 있는데 물론 클래식의 범주 안에 들어는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래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클래식 안에서도 사실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영화 음악도 클래식 악기로 하는 거지 클래식은 아니니까요. 냉정하게 클래식 뮤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좀 또 콩쿨 입상자들 외에도 보여줄 기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연주자들도 무대에 자주 서야지 사실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콩쿨 입상자들도 물론 콩쿨 1등 할 때도 잘 치지만 콩쿨 부상으로 이렇게 투어라든지 여기저기서 연주 초청을 받고 그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들 엄청 더 발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과 좀 이런 공연들이 좀 공연을 뭐 보러 오는 분들한테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과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게 좀 동등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일반인들이 클래식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물론 요즘의 대중음악들보다는 조금 처음에 듣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렇죠. 거부감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하고 저도 모르는 클래식 곡 처음 들을 때는 당연히 이거 무슨 곡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제 생각에 클래식 음악을 만약 듣고 싶으시면 일단 조금 뭐랄까 삶의 여유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여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듣기에 좀 부적합한 상태고 이제 그냥 음악을 들을 때
뭐 막 저희가 대중음악 들을 때 무슨 막 분석을 하면서 듣는 거 아니니까 뭐 네. 신나는 음악 들으면 신나는 것처럼 뭐 기쁜 음악 들으면 뭐 재밌고 뭐 이런 것처럼 클래식도 이렇게 조금 그런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감정을 뭔가 주는 곡들을 모든 곡이 그러실 수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악 전공하는 저희도 호불호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한 음악 좀 차분한 상태에서 일단은 듣기 시작하면은 그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일반 대중 음악보다 바로 자극적이게 오는 거는 덜 하겠지만 네. 이렇게 아마 분명히 본인한테 무언가 울림을 마음속에 뭔가 울림을 주는 네. 곡이 한두 개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사실 알게 모르게 클래식 곡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사실은 클래식을 듣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게 클래식인지 아니면 자꾸 나오는 그런 곡들만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건데 분명히 뭔가 그런 울림을 주는 곡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당연히 이렇게 시간 나이도 같이 조금 더 흘러가면서 네. 그런 본인의 그런 마음, 본인의 경험 이런 것도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꼭 들어야지 라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네, 본인의 삶과 본인의 시간의 여유에 따라 또 이렇게 실제로 가서 듣는 또 경험 같은 것도 좀 또 음반으로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그 클래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젊은 세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듣기를 권하는 음악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작곡을 좀 많이 들어주셔서 장난입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 글쎄요. 데이트를 할 때 뭐 데이트 하실 때는 사실 음악이 들어오겠습니까만은 좋으실 때여서 가장 김재원 씨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만약에 데이트라고 일단 상황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낭만 시대 쪽 작품일 것 같은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쇼팽 피아노 콘체르토의 2악장 같은 피아노 거. 콘서트, 또 라흐마니노프의 곡들도 괜찮을 것 같고 라흐마니노프 뭐 피아노 협주곡에선 3번, 2번도 있고 아니면 심포니 중에 2번 3악장 이런 것도 심포니. 모르고 들어도 뭐 아니면 그것도 유명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라흐마니노프의 그 파가니니 광시곡에 의한 파가니니 주제곡 그 협연곡이 피아노 협연곡 중에서 피아노 변곡. 그쵸. 바리에이션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변주곡이 있어요. 그걸 한 곡만 참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짠해 보세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 피아니스트의 작곡가 중에서 누굴 좋아하세요? 이게 좀 제가 조금 그게 좀 다른 연주자들하고 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이게 어떤 작곡가의 곡을 그 사람 전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있고 그거를 곡들이 있다는 제 식으로 좀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연주를 할 때 제가 그래도 꽤 즐겁게 많이 치고 있는 작곡가는 모차르트고요. 모차르트.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요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요즘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만 네. 요즘은 그 스크리아비니스는 에튜드가 있어요. 스크라비니스 이제 호로비츠가 당대에 많이 쳐서 유명해진 곡인데 그렇게 많이 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마르타 아르헤리치하고 말년의 호로비츠를 좋아하신다면 아르헤리치도 좀 네. 말려. 그 호로비츠의 그 젊은 시절보다는 말년의 호로비츠를 좋아하신다고 얘기한 의미가 뭐죠?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당대에는 그 당시 젊은 호로비츠가 나왔을 때 너무나 센세이셔널한 연주자였고 음반들도 보면 그래서 뭐 아주 뭐 막 괴팍한 음반도 많고 네. 그렇기는 한데 호로비츠의 연주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조금 이제 다시 쉬고 다시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예. 시간이 흘렀을 때 좀 그 호로비츠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좀 되게 피지컬적인 걸 막 보여주고 그런 쪽이었다면 이렇게 말년에 나이가 많은 호로비츠는 이제 약간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음색이나 노래하는 그런 게 되게 참 그 사람만의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말년 호로비츠의 이제
그 말년 호로비츠가 친 그것 중에서도 몇몇 개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빈에서 했던 실황 연주가 있어요. 비엔나에서 했던. 예. 그 연주에서 이제 참 좋았는데 그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만들어내는 음색이나 노래가 그래도 너무나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일정 선상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실수도 나올 수도 있고 좀 무리하거나 과할 수가 있어서 해석이 지나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호로비츠의 근데 그런 몇몇 부분이 정말 그냥 그 사람만 그렇게 쳐요. 그 사람만 그렇게 치는 약간 글렌 굴드의 바하 같이 누가 들어도 호로비츠가 치는 방식인데 그 몇몇 방식이고 그리고 매 연주가 다 좋지는 않거든요. 중간중간 실수도 많고 한데 근데 그런 정말 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딱 그 순간들이 그 순간들이 딱 정말 이거는 그냥 대부분 아마 호로비츠만의 플레이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피아노도 자기 피아노 따로 썼으니까 합쳐진 결과물이죠. 짐머만 같은 경우는 건반 개조는 안 했는데 호로비츠는 건반도 건드렸거든요. 건반도 개조했어요? 건반 이게 더 얇아요. 그래갖고 건반. 그래갖고 호로비츠 가끔 막 큰 소리 낼 때 왼손 베이스 이런 데 보면 막 폭발하는 것 같은 소리 나는 게 건반이 얇아갖고 저희가 똑같이 피아노 꽝 치는 것보다 더 빨리 도달하니까 이게 건반이 얇다는 건 어떤 거예요? 두께가 얇아요. 얇아갖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쳐야 될 때 이 사람은 이렇게만 쳐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컨트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만의 음색이 또 새로 생긴 그러니까 그 기술과 여러 가지 본인의 이 컨트롤과 이게 다 합쳐진 결과물이죠. 지금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존경하는 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누구?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요. 실제로 연주를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 긴 시간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봐서는 키신 같은 피아니스트도 엄청나게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연주자로서 경외심에 가까운 생각이 드는 연주자들이 뭐 이제 소콜로프 아니면 안드라스 슈프 뭐 이런 연주자들은 제가 약간 경외심이 드는 연주자들이고 근데 이분들도 사실 이제 거의 뭐 다 연세가 많이 드신 피아니스트 분들이고 키시는 그래도 좀 젊죠. 그보다 더 젊은 요즘에 좀 완전 젊은 연주자 중에는 완전 젊지도 않나요? 프랑스 피아니스트 중에 장 이브 티보데라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어요. 이브 티보데라고. 네, 그분도 이제 나이가 좀 드셨을 텐데 근데 그분의 연주가 좀 재밌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뭐 일단은 제가 잠깐 배우기도 했었던 이진상 피아니스트 연주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친구였던 뭐 김선욱의 연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저보다 어린 친구 중에서는 또 뭐 요즘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박종혜라는 피아니스트도 있어요. 박종혜? 네, 그 연주자도 굉장히 잘 칩니다. 아이요, 해. 그 클럽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기들을 각 우리나라에서 다 대표하는 남자 연주자들이거든요. 아마 10년 안에 다들 한국의 다 최고의 중견 연주자들이 될 거고 다 그 악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아마 계속 이름을 꾸준히 볼 연주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팀으로 갖고 뭔가 막 갑자기 뭐 대단한 혁신적인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단체가 유지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좋은 음악적인 교류도 끊임없이 하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더 있어서 뭔가 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발언에 좀 더 무게감이 생기는 시점이 온다면 나중에 뭔가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음악계의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저희가 그때는 주도적으로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할 때 의견을 내거나 할 때도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들 너무 정신없고 너무나 바쁘기 다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연주가 너무 많아갖고 창단하고 나서 더 바빠진 사람들이 많아갖고 뭐 중간에 교수가 되신 분들도 있고 오케스트라 갑자기 해외 종신 수석이 되는 연주자들도 있고 일단은 근데 지금 멤버의 교체는 없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추가 연주자가 필요하면 객원을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